디자이너는 앞으로 10개월, 최소 6개월에서 10개월, 11개월을 앞서 본다고 하죠. 우리가 국내 지금 패션 산업이 규모가 어떤지, 그리고 어떠한 시장이 상승하고 있고 어떤 패션 쪽이 하락하고 있는지 시장 동향을 파악을 해야 돼요.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그 직업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어떤 각오를 갖고 임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이지 않을까, 조금 더 내가 선택한 거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디자이너 겸 의류학과 교수인 조윤진입니다. 오늘 이 강의는 패션 전공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취업에 관해서 어떤 직종이 있고 그 직종을 선택하기 위한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처음에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패션 디자이너인데 대부분의 패션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패션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말을 많이 해요. 하지만 정확하게 내가 디자이너가 돼서 어떤 업무를 하며 어떤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내가 디자인한 옷이 생산이 되고 매장에 나와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패션 디자인에 대한, 그리고 패션 업무에 대해서 그 업무의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패션 디자이너가 됐을 때 단지 여성복밖에 없느냐? 근데 그 여성복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대부분의 자기가 본인이 입은 옷이나 아니면 입고 싶어하는 옷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외에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들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특히 남학생들이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MD, 머천다이저라고 우리가 마케팅 배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MD 분야가 따로 있고요. 마케팅의 분야가 좀 전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업종들이, 그 직업군들이 어떤 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간혹 보면 요즘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간혹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저 앞으로 그 인터넷 쇼핑몰 할래요 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래서 간혹 제가 그 취업 면담을 할 때 물어봅니다. 그 왜 그 쇼핑몰을 하고 싶어 하는지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 일례로 한 학생이 있어요. 저는 교수님, 제가 이 대학을 오기 전에 삼수를 했고요. 그리고 학교 중에 제가 휴학을 2번 하다 보니 내 동기들하고 취업을 했을 때 제가 나이가 많아서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서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아주 반갑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생각 갖고 그런 계획 갖고 한다면 정말 단시간 내에 망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지 그런 계획과 디테일한 그 계획 없이 창업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본다면 그거는 실패 확률이 99%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 패션에 대한 정확한 업무 플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패션 업무 플로우는 첫 번째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커리큘럼에 마케팅이라는 걸 배울 때 디자이너는 앞으로 10개월, 최소 6개월에서 10개월, 11개월을 앞서 본다고 하죠. 지금 업계에서는, 패션 업계에서는 2019년도 SS 제품이 디자인이 다 끝난 상태예요. 지금이 18년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업계에서는 19년도 FW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처음에 저희가 디자이너나 MD나 어떤 일을 하냐면 처음에는 그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합니다. 또한 트렌드 분석을 해요. 19년도 SS에는 어떤 컬러나 어떤 소재가 어떤 실루엣이 유행할지를 어떤 기관이나 그런 분석 기관이나 아니면 본인들의 그런 자료로 인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게 패션 정보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이 뭐 요즘은 모바일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인터넷에서도 그런 다운을 받을 수도 있는 개인이 스터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시장 동향이라는 게 있는데 시장 동향은 동대문이나 남대문 같은 시장 동향이 아니라 우리 국내 실정 즉 우리가 국내 지금 패션 산업이 규모가 어떤지 그리고 어떠한 시장이 상승하고 있고 어떤 패션 쪽이 하락하고 있는지 시장 동향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아웃도어들이 굉장히 급상승을 한 적이 있어요. 급상승해서 지금 약간 하락기, 쇠퇴기인데 그것처럼 그렇게 되면 아웃도어의 풍들이 다들 따라갑니다. 그런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대접을 해야 돼요. 지금에서 아웃도어를 쫓아간다 그러면은 트렌드 분석이 안 된 거죠. 그거는 시즌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현재 어떤 실루엣이 어떤 컬러가 유행할지 19년도 SS를 보자면 뭐 이번 시즌 어떤 컬러가 유행을 할까라고 본다면 뭐 기관들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달콤하고 브라이트하고 뭐 이런 컬러들이 유행을 돼서 뭐 신선한 그린이나 옐로우의 계통이 유행될 것 같다는 그런 분석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컬러들이 대부분이냐 아니에요. 기본의 브랜드들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 컬러와 포인트들이 들어오는 거지 그렇게 다 브랜드들이 다 그쪽을 쫓아간다면 우리가 백화점 갔을 때 전체 컬러가 다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떠한 기관들이나 정보제에 의해서 이런 분석을 한다면 그거를 참고해서 우리 브랜드화 어떻게 접목을 시킬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이 끝나면 시즌 컨셉을 결정하죠. 우리가 이 과정들은 다 마케팅에서 한 번을 인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어떤 내가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커리큘럼상 한 번의 스터디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즌 컨셉을 정합니다. 이런 정보지에서 분석한 거를 우리가 브랜드마다 한 테마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로맨틱이든 댄디든 어떤 뭐 엘레강스든 그런 테마를 갖고 그 테마에 맞춰서 컬러와 패브릭이나 소재, 디자인을 설정을 해야 돼요. 그 과정이 지나면 이제 디자인 개발이 됩니다. 디자인 개발이라는 게 디자인은 이때 드로잉을 하게 돼요. 특히 여성복 쪽은 캐드를 사용하지 않지만 여성복 외에 다른 뭐 아웃도어나 골프나 스포츠나 란제리나 기타의 아동복까지도 캐드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캐드를 가르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일러스트는 거의 90% 이상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학교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도 지금 커리큘럼상 캐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일러스트나 뭐 포토샵이나 뭐 4D 이런 건 조금 약간의 전문적인 것도 있어요. 텍스프로를 가르치는 학교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왕이면 일러스트나 포토샵 쪽으로 해서 조금 더 다른 학생들보다는 메리트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 과정이 끝나면 핸드 드로잉이나 캐드를 했던 거를 전체적으로 팀으로 해서 모여서 페이퍼 품평을 해요. 그 과정은 1차가 될 수도 2차가 될 수도 있고 3차가 될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1차 차순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시리즈를 다 정리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컬러를 할지 어떤 아더 컬러를 만들지 어떤 스타일을 결정할지를 다 그 과정에서 다 제시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오케이 된 거를 샘플 제작을 하게 돼요. 샘플 제작에서는 내가 그림을 그렸다 해서 다음날 옷이 나오진 않아요. 그 과정에서 페이퍼 품평이 끝나면 원부 자재를 다 디자이너들이 맞춰야 돼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지퍼 단추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부자재들이 들어가요. 특히 신입들은 보면 부자재의 명도 잘 몰라요. 그것처럼 샘플 제작에는 그 많은 원부자재를 핸들링하고 업체를 핸들링하고 그 정도의 과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샘플사와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과정에서는 품평 및 수주를 하는데 쉽게 우리가 품평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품평회인데 이건 디자이너 입장에선 약간
그 시험 날과도 같은 그런 시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들을 많이 하고,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몇 개월을 고생한 거를 이 날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평가 같은 그런 날이 되겠죠. 그 뒤에는 이제 어떤 것이 픽스가 되고 어떤 것을 드랍하고 다음 19년도 SS 때 어떤 제품이 생산될 것이 다 결정이 되면 MD들과 영업팀과는 이제 물량을 픽스를 하겠죠. 어떤 제품을 뭐 1000장 만들지, 10장 만들지, 100장 만들지를 결정을 하는 동시에 디자이너는 작업 지시서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샘플 작지와는 다른 메인 작업 지시서는 우리로 말하자면 이력서와 똑같아요. 내가 어떤 디자인을 어떤 가격으로 어디에서 어떤 사양으로 몇 장을 만들겠다는 사양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프린트나 뭘 쓰겠다 그러면 정확한 위치, 거기에 대한 내가 굳이 다 찾아가지 않더라도 내 이 종이 한 장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세부 사양들이 다 들어가줘야 돼요. 거기는 내 사인이 들어가는데 내 사인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그림만 그려서 디자이너가 되진 않아요. 그 모든 사양을 알아야지만 디자이너가 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끝나면 이제 메인 큐시인데, 지금 업계에서는 19년도 SS를 끝내고 이제 QC를 볼 차예요. 그러니까 1차 각 QC라고 하는데, 우리는 QC를 보면서 대부분들이 이런 디자인 수정도 있고 패턴 수정도 있고 어떤 다른 사항들이 있어요. 여기서 제일 신입 디자이너들이나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의 그런 학생들은 질문 사항을 많이 해요. 신입들도 그렇고. 첫 번째는 신입 디자이너가 꼭 피팅 모델을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해요. 분명히 그 4학년들은 고민을 할 거예요. 내가 이 몸이 피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굉장히 고민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면접 볼 때는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지언정 플러스 되는 요인은 1도 없어요. 그거는 앞으로 디자이너 생활을, 면접을 보실 때 되도록 질문을 안 하셔야 되는 사양 같아요. 왜냐하면 들어는 봤죠. 피팅 모델을 하는데 되게 힘들다. 근데 거기에 대한 굉장히 큰 베네핏이 있어요. 첫 번째, 피팅 모델을 하면 몇 시간 동안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그냥 가만히 마네킹처럼 서 있지는 않아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거냐면, 첫 번째는 내가 그래도 표준 된다, 표준 체형은 되는구나 해서 안도감을 좀 가지세요. 두 번째는 내가 피팅을 하는데 있어서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내가 출시되지도 않은 옷을 난 제일 먼저 입어볼 수가 있어요. 또한 입고 나서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바지나 하의를 QC를 볼 때 앉았다 일어나봐, 서봐, 걸어봐, 불편하진 않아? 라고 물어볼 거예요. QC 때 디자이너 혼자 QC를 보진 않아요. 첫 번째 담당 디자이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디자인실의 수장, 실장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있고 패턴 선생님 아니면 MD들이 다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입은 걸 가지고 판단을 해요.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이상한지, 아니면 제대로 됐는지, 사이즈는 정확히 나왔는지, 생산 봉제는 괜찮은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피팅 모델은 첫 번째 내가 제일 먼저 입어볼 수 있는 그런 메리트와, 두 번째는 내가 입었을 때 불편하면 디자인 수정이 가능해요. 내가 입었는데 앉았다 일어났는데 허벅지가 끼어요. 활동을 해서 걸었는데 무릎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럼 사이즈나 패턴 수정을 하게 돼요. 또한 상의 같은 경우는 팔을 움직여봐 라고 했을 때 팔이 뭐 구부렸는데 피가 안 통한 것처럼 좀 답답해요. 그러면 사이즈를 바꿔요. 일례로 우리가 디자이너면서도 쇼핑을 할 때 원피스를 입잖아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원피스를 입으면 혼자 탈의실에서 입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간혹 끝까지 못 올리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QC를 볼 때 누군가는 올려주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입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입고 정말 내가 혼자서 입을 수 있는지, 팔이 닿는지, 한번 입을 때 팔이 막 50견처럼 오진 않는지, 활동할 때 편한지, 아무리 끼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패턴사와 담당 디자이너는 그걸 보완해서 수정해서 메인을 만들게 돼요. 이처럼 내 한마디로 인해서 피팅 모델이 하는 한마디로 인해서 디자인이 바뀔 수도 있고 패턴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피팅 모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몇 시간 동안 서 있어야 되며 힘든 작업이고 핀을 찔려서 피를 봐야 되는 그런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피팅 모델을 하면서 내가 나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빨리 배울 수 있는 거, 부자재, 원부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듣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부자재를 사용하니 좋고 어떤 사이즈를 하다 보니 편하구나라는 거를 몸소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베네핏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피팅 모델에 있어서 어려운 점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피팅 모델을 하면 내가 좀 더 빨리 배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패션에 대한 모든 그 업무 프로세스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그냥 가장 통상적인, 물론 기업마다 브랜드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는 거의 10개월, 11개월 로테이션이 되는데, 여성복에 같은 경우는 이거하고는 업무 프로세스가 좀 달라요. 이거는 1년에 2번, 3번 하는 업무 프로세스예요. 품평회를. 근데 여성복은 예전에는 주간 품평을 하기도 하고 월간 품평을 하기도 해요. 굉장히 빠르겠죠, 스피드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지금까지 들었던 여성복 디자이너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는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야근이 많고, 그리고 개인 시간이 없고, 매일 밤을 새야 되고, 이런 힘든 점만 생각을 하시는데, 다음을 제가 보면 왜 여성복 쪽을 많이 선택하는지, 그리고 왜 여성복밖에 없는지 갈 곳이 그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조금 더 폭넓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 패션 디자이너가 여성복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다양하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예를 많이 드는 거는 백화점을 많이 듣는데 1층에는 패션 잡화가 있죠. 스카프도 있고, 모자도 있고, 가방도 있고. 여기에는 우리가 커리큘럼이 텍스타일 배우잖아요, 그렇죠? 텍스타일도 배우고 염색도 배우고 그런 쪽이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2층에서는 디자이너 부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하면 마담 쪽, 쉽게 말하면 엄마들이 입는 그런 옷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는 대부분 신입생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내가 입는 옷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디자이너 같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안 하지만, 여기서도 어떤 분들이 많이 가시냐면 여성복에 좀 오래 계시고 연륜이 좀 쌓이시면 분명히 좀 체형이 달라져요. 여러분들과 중년의 나이 차이는 그 신체의 변화, 배가 나오고 약간 힙이 처지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의 인체 변화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연륜들이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담 쪽 하시는 경우는 극히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하지만 가실 수는 있다는 거. 그리고 3층은 제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3층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ENC도 있겠고, GGPX도 있겠고, 세컨플로어도 있었고, 많이 아는 오지세컨, 이런 브랜드들이 영캐주얼 브랜드예요. 그리고 4층에 가면 제일 많이 아는 린이나 미샤나 타임이나 캐주얼에서는 구호나 데무 이런 게 있겠죠. 옆에 제가 이제 층별로 사진을 찍었는데 이해도를 놓기 위해서 했는데 5층에 가면 남성 정장 있겠죠. 남성 디자이너들은, 남자 디자이너들은 남성복만 생각하고 남성 정장, 캐주얼만 생각을 하는데 남자 디자이너도 여성복에 옵니다. 그리고 스포츠, 골프, 아웃도 많아요. 남자 디자이너들이 다 MD밖에는 갈 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것처럼 여자도 남성을 할 수 있고요. 남성 디자이너도 여성복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자신은 뭐 남자 디자이너는 뭐 7층도 가겠죠. 란제리 쪽도. 그거는 본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남자 디자이너든 여자 디자이너든 거기에 대한 이동의 범위는 없다는 거. 그리고 5층에 가면 5층에 쨌죠. 6층에 가면 골프나 아웃도어 스포츠 쪽의 매장이 많아요. 골프는 쉽게 말하면 뭐 엄마 아빠들이 입는 잭이나 울시나 보그너 이런 기타 브랜드들이 있겠고, 젊은 층들이 입는다면 뭐 르코크 골프 아니면은 뭐 빈폴 골프 뭐 이런 기존의 뭐 23구도 있겠고 뭐 캘러웨이도 있겠고 그런 브랜드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스포츠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뭐 데상트 스포츠나 필라 스포츠나 이런 브랜드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6층의 메리트는 여자 남자 하지 않고 둘 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골프를 한다 해서 여성복을 하고 싶다거나 남자를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골프나 아웃도어 스포츠는 남자 팀, 여자 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남성복에 강하면 남성복 쪽으로 디자인을 하면 되고, 여자의 성향에 가면 굳이 여성복이 아니더라도 여성 쪽 스포츠나 골프나 아웃도어 쪽을 지원을 하시면 돼요. 그게 좀 더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7층은 유아, 아동, 란제리 쪽이 많이 매장들이 있는데, 유아나 아동은 전체적으로 유아라는 거는 0세 갓 태어나서 하는 거, 0세부터 3세까지의 그런 나이를 하고, 아동의 구분은 3세에서 12세까지의 구분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아동복 쪽에 더 지원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유아복 쪽에 지원을 하고 싶은지는 개인의 성향에 맞게 지원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란제리 디자이너들은 거의 대부분이 여자 디자이너들이, 여성 디자이너들이 많이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굉장히 여성복처럼 시즈너블 하진 않아요. 조금 더 루즈한 느낌은 있어요. 가장 여기서 핫한 거는 영캐주얼은 굉장히 트렌드를 많이 분석하고 굉장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업무할 게 스피드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체력도 요구됩니다. 거의 뭐 달 보고 출근해서 달 보고 퇴근하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스피드하게 움직이는 게 여성복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피팅이 안 되는 몸이에요. 그래서 저는 디자이너를 못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3, 4층만 빼면 내가 스카프나 모자 디자인을 하는데 피팅 볼 일은 없어요. 남성복 내가 지원했는데 내가 피팅 볼 일 없어요. 남자 사이즈 기존 100호 사이즈들이 피팅을 봅니다. 그거 내가 보면 돼요. 그리고 유아 아동 내가 피팅할 수 없어요. 다시 태어나야 돼. 그것처럼 굳이 내 몸이 피팅이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디자이너는 많으니까 굳이 내가 피팅이 안 된다고 디자이너의 직업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그 외에 패션 디자이너의 직업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직업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패션 좌파 디자이너, 우리가 쉽게 말하는 스카프 그리고 가방, 뭐 심지어는 주얼리 디자인까지 가능해요. 패션이라는 것은 토탈이에요. 그리고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토탈 코디네이터예요. 그래서 패션 좌파 쪽을 디자이너를 가방 쪽도 지원하시는 분들 많고 신발 쪽, 구두 쪽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한 패션 일러스트레이터는 우리가 커리큘럼에 있죠. 대학 그 과정 중에 일러스트레이션.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소질이 있거나 난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화면에서 같이 약간 H&M의 5개 광고나 아니면 뭐 백화점 카페나 이런 데 벽면에 대한 그런 일러스트레이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졸작대 한 테마씩 꼭 하죠. 웨딩하고 한복, 뭐 무대 의상 뭐 이런 거 똑같아요. 웨딩 쪽에서 관심이 많으면 웨딩 디자이너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대 의상 디자이너는 어떤 거냐면 영화나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입는 옷을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내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밑에 약간의 사진을 보였는데
요즘 가장 아름다운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을 보면 그게 지금 1920년대의 작품이에요. 시대적 배경이 그렇죠. 그리고 그 시대에는 개화기 시대이기 때문에 고전과 신물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패션 디자이너가 아니라 무대 의상 쪽을 전공하고 싶다, 직업을 갖고 싶다 하신다면 조금 더 그 주제에 맞는, 그 컨셉에 맞는 시대적 배경과 배경 인물과 또한 그 배경 인물이 직업까지도 다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걸 내가 어떻게 컬러와 패브릭을 써서 그 시대적 배경, 그 등장인물을 더 부가가치를 더 높여줄 건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다음 보시면 머천다이저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MD라고 하죠. 예전부터 뭐 MD는 뭐라고 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머천다이저는 상품 기획 MD, 그리고 생산 MD, 바잉, 즉 유통 MD가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영업 MD, 온라인 MD, 요즘은 온라인 MD도 있어요. 모바일이 워낙 했고 인터넷 쇼핑몰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쪽이 많이 폭넓게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상품 기획 MD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상품 기획 MD는 주로 하는 일이 물량 계획과 상품 구성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돈을 100억을 받았어요. 그 100억을 받은 걸 가지고 티셔츠만, 자켓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번 시즌에는 100억을 가지고 티셔츠를 몇 개 살 거며 블라우스를 몇 개 살 거고 바지 아이템을 몇 개 살 거고 자켓을 살 거고 코트를 살 거라는 전반적인 그 구성이 나오겠죠. 내가 하나를 가지고 다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 어떠한 그 물동량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획, 구성, 그런 거를 주로 하는 업무가 MD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품 지식에 대한 게 굉장히 많아요. 아이템이 어떤 게 더 우리 브랜드에 잘 맞는지, 또한 요즘 트렌드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고, 정확한 계수관계, 즉 수치, 이 수치라는 거는 가장 많이 MD들이 활용하는 게 엑셀이에요. 엑셀을 정말 잘하면 MD들은 선배들한테 예쁨을 받아요. 정말 그 편안하게 직장생활, 신입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엑셀에 대해서 뭐 파워포인트든 엑셀에 대해서 엑셀만 잘해도 예쁨 받을 수 있는 게 MD예요. 그처럼 그 준비를 하실 때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려면 좀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생산 MD는 주로 하는 일이 그 우리가 품평에서 이제 메인 진행하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지금 메인 하는 이 제품을 어디서 얼마의 금액에 언제까지 나한테 줄 건지를 계산하면 돼요. 내가 생산처를 했어요. 근데 이 집이 잘하는지 잘 못하는 집인지 잘 몰라요. 그러면 생산 MD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생산처에서 바지면 바지, 자켓이면 자켓, 뭐 티면 티, 그거를 잘하는 집들이 다들 있어요. 그래서 그 공장, 생산처를 찾는 능력도 생산 MD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격 또한 같은 가격에 10,000원짜리인데 다른 데 가면 9,000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생산 MD는 9,000원을 할 수 있는 집을 찾아내야 돼요. 또한 생산 MD는 모든 그 전반적인 생산 업무, 전반적인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부자재에 대한 풍부한 지식, 그리고 생산 공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효율적인 생산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게 그렇고, 만약에 생산이 불가능하다 했을 때는 그거를 다른 부서하고 협력을 해야 돼요. 그게 생산 MD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지금 직무도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요.
생산 MD들이 예전에 우리가 그 개성공단을 할 때 우리 국내 생산의 거의 80%를 개성공단에서 했었어요. 근데 전 정부에서 그 개성공단을 꽉 닫았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멘붕이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인도네시아나 뭐 베트남, 중국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그처럼 그렇게 그 상황에서도 찾아내는 게, 어디서 만들 것인가를 찾아내는 게 MD 능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행 MD인데, 요 근래 이제 죽자사자 영어를 하다 보니까 디자이너는 힘든 것 같고 MD는 또 계산 수치가 잘 안 맞은 것 같고 나는 계산 능력이 좀 떨어지고, 근데 가장 편한 게 바행 MD 같아. 가끔 뭐 해외도 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지원들을 많이 해요. 했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그런데 바행 MD는 그 해외 브랜드를 완제품, 상품을 의류 포함해서 뭐 예를 들어서 시계나 보석이나 화장품들 완제품을 사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내 브랜드, 내 고객이 필요하는 제품을 내가 사갖고 오는 행위를 바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바행 MD를 하고 싶어요. 근데 해외는 가는 것 같아.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사고 싶어하는 그런 옷을 회사 돈을 가지고 쇼핑하는 게 아니에요. 바행은 정말 내 고객이 어떤 사람들이 뭐를 필요하는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쓸 수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내 고객들이 사이즈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재고 리스크를 줄이는 거예요. 그 정도를 내 고객, 내 시장, 내 브랜드에서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으면 바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사온 게 다 누가 입어야 돼? 아무도 입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해외 바행은 국내하고는 사이즈가 달라요. 우리는 평균이라 하지만, 우리는 크다고 하지만 해외나 유럽에 대한 브랜드들은 다 사이즈가 커요. 팔 길이도 길고 뭐 원피스 길이도 뭐 이불 같은 사이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평균 체형이 어떤지, 이 스타일이 우리나라 체형과 맞는지, 우리나라 국내 트렌드에 맞는지, 적합한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바행님들에서 들어가자마자 뭐 출장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력이 되고 어느 정도 브랜드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정확하고 그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아는 그 시대, 그 시기에 출장을 가게 돼요. 그래서 뭐 브랜드 의류뿐만 아니라 뭐 우리는 면세점이나 아니면 백화점 MD 할 수가 있고요. 뭐 영어가 잘 된다 한다면은 바행 대행 업체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체력이 있어야 돼요. 기본 체력인 거는 유럽 출장 가더라도 10시간 이상을 비행기를 타야 되고, 그 우리처럼 강남, 강북 옆 동네가 아니에요. 이동 시간이 길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시차 적응과 그거에 대한 체력 관리는 본인들이 하셔야 돼요. 다음 마지막으로 마케팅을 설명을 드릴게요. 패션 마케팅은 그럼 뭐 일관적으로 그냥 마케팅 어떻게 잘 팔겠지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광고나 뭐 홍보, 그러니까 같이 볼 수도 있는데 광고나 홍보, VMD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패션을 하지만, 디자이너라고 보지만 우리가 직업군을 선택할 때 여기까지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알고, 광고가 어떤 건지, 홍보가 어떤 건지, VMD들은 과연 뭘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릴게요. 광고는 이미지 전달을 하는 거예요. 100% 그 판매 촉진을 추구해서 그 회사의 이윤 추구를 하는 게 광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대 매체라고 하죠. 그런 신문이나 라디오나 TV나 광고. 우리가 길에서 보면 건물 위에 막 광고판이 그 LED로 번쩍번쩍 하는 것처럼 5개 광고, 이런 것들이 광고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내가 광고주예요. 내가 원하는 광고 시간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 앞에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기업 이미지를 전달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대를 선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아까 미스터 선샤인을 잠깐 예를 들었지만 미스터 선샤인에서도 드라마가 딱 끝났어요. 첫 번째 딱 떠오는 게 있죠. 협찬 하면서. 그게 가장 비싼 광고예요. 근데 점점점 뒤로 가면서 사이즈도 작고 빨라지죠. 그거는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느낌이에요. 그것처럼 일단 단기간에 효율을 많이 볼 수 있지만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된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리고 또 홍보는 그러니까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정보 매체. 가장 많이 하는 게 모바일, 블로그들을 많이 홍보를 하는데 이것도 소비자들을 자극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수단으로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제가 이 많은 것 중에서도 더 많은 직업군들이 있어요. 굳이 여기에서만 국한돼서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은 40년을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직업을 가지셔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그 직업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어떤 각오를 갖고 임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이지 않을까, 조금 더 내가 선택한 거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즐거운 내가 원하는 직업을 행복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직업 선택에 있어서 조금 더 경험을 많이 하시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많이 알아보신 다음에 직업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